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한때 홍콩을 제치고 세계 1위 시장으로 성장한 주식 워런트 증권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규제를 도입한 이후 거래가 급감하자 국내 증권사들이 ELW 발행을 잇따라 중단한 영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이번 주 코스피 상장을 위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공모주 수요 예측을 실시한 결과 약 7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희망 가격 범위 최상단을 약 21% 초과한 34,000원의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가 오는 11월 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금감원 감리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행컴퍼니가 SK해운 매각을 위해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추가 선임한 데 이어 HMM 등 경영권 인수 후보군과의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행코는 당초 계획한 탱커선 사업부 분할 매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스선, 벌크선 등을 포함한 전체를 함께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엔 내림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나스닥 지수만큼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 7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 여기에 더불어서 M7 기업 모두 다 주가가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또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 10월에 미국의 소비심리지수가 70.5로 최종 집계가 됐는데 지난 4월 이후의 최고치이자 또 전달보다 더 오른 수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지난 9월 내구재 수주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했을 때 전달보다는 0.8%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단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여줬지만 시장의 전망치가 1% 감소였던 만큼 이 결과를 조금 더 웃도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주가가 21.9% 올라가는데 금요일에 추가적으로 3%가 더 올라가서 주간 기준으로는 거의 23%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장중 2%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장중 한때는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금 탈환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준비한 조간 브리핑에서는 기아의 실적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신 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글로벌 이슈에 따른 섹터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절 리포트에서는 삼성전자 신저가 속에서 금융주 호실적과 전기차의 반등에 대해서 자세한 브리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주말간 있었던 글로벌 소식들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은 빠졌지만 나스닥은 0.56% 상승하면서 18,519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번 주 M7 기업 중 5개 기업에서 3분기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나스닥은 7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이는 한 주당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속 최장 상승 기록을 올해 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국채금리 상승이 이 주식시장은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S&P 500 지수는 2거래일 연속,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또 연준 위원들은 1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통화 정책에 관한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 주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0.95% 상승하면서 4.24%를 찍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미 대선에서 당선될 거란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속도를 조금 늦출 거라는 예상이 선반영이 되면서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시나 1.7%, 1.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모든 구성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역시나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 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WTI는 2.27% 오르면서 배럴당 71.78달러 선에 거래가 됐는데요. 또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군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감행하면서 이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보복 공습은 군사시설 타격에만 집중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문가와 시장의 의견은 있지만 불확실성이 더해진 건 확실한 것인 만큼 이 국제유가에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7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종목 중 5개 종목에서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5개 종목들에서 실적을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뉴욕 증시가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주에 빅테크 기업 중에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의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이후에 주가가 하루 만에 20% 이상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금요일장에서도 3.3%가량 오르면서 주간 상승률을 더욱 높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인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0.36% 상승하면서 231달러 선에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매출 944억 2천만 달러, EPS 1.55달러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IDC 집계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서 중국 시장에서 이 스마트폰이 화웨이에 이어서 2위 자리를 다시금 애플이 탈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하지만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애플이 기존에 약속한 투자를 지키지 못했다면서 아이폰 16 시리즈의 판매가 중단당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죠. 또 하나의 좀 안 좋은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비전 프로인데 비전 프로의 생산이 대폭 축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짐과 더해서 올해 말까지 현재 버전의 비전 프로는 생산이 중단될 것이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애플은 지금 자사기기에 건강관리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혈당 관리 앱을 테스트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애플이 이처럼 사업을 다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0.8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간 24일 제출한 연례 주주총회 투표 안건을 보면 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평가가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주주자문위원회에 이 같은 제안이 있었고 위원회에서는 MS가 보유한 현금액의 최소 1% 이상을 이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이사회에서는 가상자산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0.8% 상승하면서 역시나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엔비디아는 사실 장중에는 0.8%가 아니라 2% 이상 상승하면서 한때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곧바로 다시 2위로 내려앉는 모습이었지만 역시나 엔비디아도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줬고요. 알파벳 1.57%, 1%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파벳은 3분기에 863억 4천만 달러, EPS 1.85달러를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강제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구글 측에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떠한 언급을 내놓을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가 세 번째 자금 조달 라운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56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세 번의 펀딩 동안 1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스가 역시나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존 0.7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은 사실 주력 사업이 아마존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이번 3분기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AI 붐 속에서 가장 떠오르는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또 이번 3분기에 AI와 관련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사업 규모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0.96% 오르며 173달러의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카프리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89%라는 엄청난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죠. 테피스트리가 마이클 코어스나 베르사체를 운영하고 있는 카프리홀딩스를 85억 달러에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이 되면서 두 회사의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에 테피스트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면서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도 역시나 의견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 인수가 무산이 된 겁니다. 카프리홀딩스의 경우에는 주가가 48% 이상 빠지면서 반토막이 났지만 반면에 또 테피스트리는 주가가 13%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제조회사인 웨스턴 디지털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 내놓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매출이 4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컨센서스인 41억 2천만 달러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이긴 하지만 EPS가 1.78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인 1.72달러를 상회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3분기 호실적 발표하면서 주가는 3.54%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방산 기업이죠. 주가도 뛰었고요. 연간 실적을 EPS 12.95달러부터 13.15달러 사이로 전망을 하면서 이전 전망보다 하한선을 높여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조간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량 줄어들어도 영업이익은 질주한다. 기아 4분기엔 월에 1조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기아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2조 8천억 원을 달성하면서 3분기 기준했을 때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고부가 가치 차량의 판매가 증가를 했고요. 재료비는 하락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우호적인 환율 효과 등이 이렇게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분기 글로벌 환경이 고금리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순탄치만은 않았음에도 불구했지만 그래도 기아는 SUV 등 고부가 가치 차량의 판매 호조를 통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자체로만 봤을 때는 10.9%로 테슬라보다 더 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기아의 3분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했을 때 1.9% 감소를 한 76만 대였지만 북미 시장에서 스포티지와 텔루라이드 같은 이렇게 인기 SUV 모델이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자체를 또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역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3분기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는 10% 상승한 8만 4천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 자체가 26.7%나 좀 감소를 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아는 4분기부터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앞세워서 국내와 미국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고요. 유럽에서는 EV3 전기차 판매를 확대를 해서 이 친환경차 비중 자체를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3분기는 실적 목표를 달성한 기아는 주주 가치 제고 방안으로 이 자사주 소각을 더불어서 이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올해 매출액은 105조에서 110조 원, 영업이익은 12조 8천억 원에서 13조 2천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도 월에 1조 원 이상의 수익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는 수출도 둔화 가능성이 있다, 부양책이 필요한데 현재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건설 분야의 부진과 수출 조정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의 성장 강도가 예상보다는 약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수 민생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를 하고 그리고 미국 대선과 주요국의 경기 또 중동 정세 등 이렇게 대내외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수출은 한국의 경제의 이 버팀목으로 자리를 했지만 최근에 글로벌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더불어서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분에 이 둔화가 겹치면서 4분기 이후로 봤을 때는 성장세가 더욱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2% 중반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에 굉장히 큰 장애물로 좀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과 IMF가 예상한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수출과 내수 부진이 경제 전반에 걸친 회복을 제약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책을 포함해서 내수 부양책을 현재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세수 결손 등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제약된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정부의 대응 여력이 한정적인 이 상황에서 경기 회복의 돌파구 마련이 굉장히 빨리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내수 회복 그리고 수출 활성화 이 두 가지가 관건으로 작용되는 상태입니다. 특히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을 하고 내수와 민생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이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서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를 또 강조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러북의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을 하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의 특수군을 파견을 할 경우에 좀 단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이 이 우방국들과 협력해서 북러 연대를 견제를 하고 안보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라는 의지로 조금 풀이가 되는 발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 같은 경우에는 방산 협력을 포함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심화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인데요. 일단 2022년에 체결된 폴란드와의 이 60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 정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 전투기 등을 폴란드에 공급하는 계약인데 연내 추가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양국은 방산협력 외에도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까지 함께 강화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청정에너지, 배터리, 그리고 미래차, 자율로봇 등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착륙 적자 확대 우려 증폭, 연일 치솟는 국채금리. 국채금리가 현재 계속해서 연일 최고가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지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4%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착륙 전망과 또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맞물리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4%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CNBC에서 따르면은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상승을 했고요. 금요일 기준했을 때 4.2%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이후에 봤을 때는 또 최고치라고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일시적으로 3.62%까지 하락했던 이 국채 금리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국채금리의 상승은 증시에도 부담을 주어서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연속해서 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택시장의 부진도 지속 중이고요. 9월의 기존 주택 거래량은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국채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 경제 호조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적게 그리고 늦게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의 고용시장도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또 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도 국채금리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인데 2024년 회계연도 재정 적자는 1조 8천억 달러로 코로나19 사태 기간을 제외했을 때는 가장 큰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재정 적자 증가로 인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국채 가격 하락과 수익률 상승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해리스 부통령의 지원금 공약이 이 재정 지출 증가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와 국채 금리의 고공행진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사업성의 건설사 줄줄이 외면한다. 기본 계획부터 다시 짤판. 이 소식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전철 사업들이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이방학선, 위례신사선, 서부선 등 주요 경전철 노선들이 이 사업비 부족과 더불어서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서 착공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 발주 방식으로 재입차를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예산 부족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이방학선은 기존 방식의 입찰에서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상태로 연내 재입차를 계획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그대로라서 응차를 장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역시 사업자 유치에 실패를 하면서 경전철 사업이 전체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을 겪는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전철 사업이 지하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와 또 일정 수익 보장을 통해서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이슈와이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입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일단 지난 거래 우리 시장을 잠깐 짚어보자면 정말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그대로 주가를 받아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봤더니 이번 주도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실적을 많이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미국 대선까지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런 만큼 굉장히 실적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여기저기 이슈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또 종목별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실적 주간입니다. M7 쪽에서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 관련했을 때 어떤 기업들이 어떠한 실적들을 내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금 M7 쪽에서의 실적이 좀 많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AI 쪽에 대한 가이던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 실적도 나름 괜찮았지만 현재 AI 쪽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 대비했을 때 실적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나오지 않았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때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번 실적에 있어서 AI 쪽에 대한 투자 혹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다양한 대외 변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대선이라든지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채권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금리가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 혹은 뭐 좀 잘 나오더라도 좀 이렇게 상방이 너무 크게 열리기보다는 결국 단기 트레이딩 혹은 종목별 장세에 대한 흐름들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미국에 대한 지표를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경기는 탄탄한 모습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지금 뭐 거래대금도 말라있고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결국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에 외국인의 수급이 턴을 하지 않는 이상 좀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좀 전략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단기로 접근할 종목에 대해서 좀 트레이딩성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혹은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에 그때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실적 위주의 종목을 한번 보시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택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도 살펴보면은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그만큼 주가도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도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미국에서는 대선이 남아있고 그리고 중동에는 지정학적 갈등이 더욱더 고조가 되기 있기 때문에 이 상방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현 시점에서는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자체는 현재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슈들도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이 보복전을 다시금 좀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서 향방을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또 뭐 고점이다라는 말까지 같이 얹어져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계속 방산주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요. 현재 지금 시장들을 보면은 결국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결국 어떠한 이슈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단기 쏠림이 나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특히
특히 지금 지난 주말에 어떠한 뉴스가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간에 나왔던 내용들이 특히 중동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보복을 단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확대가 될 것인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흘러나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보면 화요일에 갑자기 이란과 사우디가 함께 협동해서 홍해에서 훈련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근데 이제 이란이 또 이제 사우디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갑자기 사우디와 협동을 한다? 그럼 중동에 대한 정세가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사우디는 항상 이스라엘 편에 좀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란과 사우디 같은 경우가 좀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거의 철천지 원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보게 되었을 때 좀 우리가 조금 더 주시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이틀 뒤에 나왔던 내용들이 갑자기 중동 전쟁에 대해서 화해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뭐 STX 그린로직스라든지 다양한 중동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좀 낙폭이 나왔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또 주말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한 상황들 특히 로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랬던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상공 쪽에서 이렇게 넘나든다? 지금은 사실 또 확전에 대한 우려 가능성까지 저는 좀 더 크게 열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관련했을 때 중소형 방산이라든지 해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유가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좀 단발성을 끝낼 수가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유가 관련 종목군들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저는 유가보다는 해운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해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위치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운주가 지난 10월에 미국 쪽에서의 파업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다가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거의 바닥권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 상황들. 근데 중동 쪽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 될수록 지금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해운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해운 쪽이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료, 곡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고 천연가스까지 함께 열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중소형 방산 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종목군으로 한번 집중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을 보내면서 우리도 모니터링 반단을 파견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살상용 무기를 또 이제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무게 자체는 사실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론에 있어서 좀 이런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과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것과의 그 무게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 방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있어서 지금 천궁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연속성이 조금 더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쪽이 중소형 방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 한번 압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군으로 따지게 되었을 때 중소형 방산 쪽에서는 한일 단조라는 기업들, 물론 이제 그 외에 뭐 프로라든지 코치 테크놀로지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긴 한데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방산 그리고 단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신궁이라든지 뭐 천궁 쪽에 들어가는 탄두 구조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중소형 방산 종목군 중에서 가장 탄력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일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한일단조라는 기업이 윗꼬리가 조금씩 살짝 나와주고 있긴 하나 장 막판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 수급 역시도 함께 유효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 접근을 하시려면은 대장주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한일단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 외에 후속주로는 5%까지 한번 열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그리고 회원주로 좀 따지게 되었을 때는 STX 그린로직스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회원주들의 문제는 해상 운임지수가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SCFI 지수가 전주 대비했을 때 5% 넘게 증가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SCFI 지수라든지 운임지수를 보게 되었을 때 1% 이상의 유의미하게 올랐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해운 지수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지금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광군제 혹은 뭐 크리스마스 굉장히 다양한 소비 시즌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재고를 쌓아두거나 혹은 물건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는 해운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HMM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잘 나오고 4분기 실적까지도 함께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운주들 역시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가운데 방산 더불어서 해운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시은 팀장님이 다시 오셨을 때도 그때도 방산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만큼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해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해운 운임이 9주 만에 또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3분기, 4분기가 성수기인 만큼 여기에 조금 더 주목도를 두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팀장님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항상 매년 찬바람이 불 때마다 주목하는 게 이렇게 배당 관련주들이 아닐까 싶은데 지난 금요일 봤더니 금융주와 통신주가 굉장히 크게 오름세를 보여주더라고요. KB금융을 필두로 해서 그런지 굉장히 좋은 성적들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우리 시장 사실상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이 배당주의 매력도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도주가 딱히 없기 때문에 지금 배당주를 잡아도 과연 좋을까? 여기에 의문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배당주가 갑자기 떠오른 것은 아니고 그동안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항상 언제 많이 언급이 되었냐? 이때쯤입니다. 그렇죠. 추울 때 그냥 이제 배당주가 매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배당주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은 결국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움직일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믿는 구석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배당 쪽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배당주 투자해도 될까요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저는 성향에 맞다면 접근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항상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서울경제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항상 이제 증시7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게 배당주 투자 좋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배당주 투자에 대한 매력도 어떤 매력이 있냐? 결국 내가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쪽에 대해서 유효하긴 한데 결국 배당에 대한 매력도는 내가 한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식수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배당을 받는데 그 배당을 받은 것을 토대로 다시 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결국 복리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당장 1년, 2년에 받을 수 있는 배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소할 수가 있어요. 사소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8년 이상 투자했을 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투자를 했을 때 결국 기업이 나한테 배당을 주는데 내가 그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배당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년 이상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종목 기준으로 했을 때 8년 기준으로 내가 보유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배당주 투자하셔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때를 보면 내가 공격적인 성향도 있고 좀 중립적인 성향도 있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께도 배당주 투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항상 드립니다. 결국 배당주라는 게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도 굉장히 미미한데 장기로 두면 결국 내가 그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샘물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내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때 항상 빛을 발하는 게 밸류업이라든지 혹은 배당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대한 주가의 위치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만약에 현금이 없다? 그럼 배당주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당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이긴 하나 다만 지금 시점에 있어서 배당주를 투자를 한다? 근데 위치를 보면은 KB금융, 특히 금융지주들 주가의 위치가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굳이 투자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접근을 하시려면은 금융주가 조금 더 유효하긴 한데 특히 금융주 내에서도 그 연내에 이제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중에서의 한 종목이 KB금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주가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5일선을 타고 움직일 때에 좀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가를 여부를 보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기존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도 있고 배당금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기업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금융주처럼 일정한 성과를 내면서 일정한 금액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접근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굉장히 적은데 결국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혹은 산업적인 성장을 통해서 결국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게 되면서 주주 환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들. 보통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시세 차익도 함께 누릴 수가 있고 배당금도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현재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HD 현대마린솔루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기업이 조선주입니다. 그런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년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산업적인 사이클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슈퍼사이클에 들었다라는 점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배당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이미 상장했을 때부터 당기 순이익의 50%에서 70%의 배당 성향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커진다라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에 대한 기말 배당 같은 경우는 주당 약 3,000원 정도라고 좀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저는 장기 수주라든지 혹은 산업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결국 배당 성향 70%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다만 이 종목의 한 가지 단점은 11월 8일에 6개월 락업에 대한 해제 물량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내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개월 락업 물량 해제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조금씩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문제가 물량 해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나 지금 최대 주주가 당장 팔 것도 아니고 2대 주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까지 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보다는 악재 해소에 대한 측면에서 조금 더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면 배당주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소 8년 이상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 위주로 좀 밸류업에 관심을 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밸류업 이 관련주들, 이 배당주 관련주들에게는 한 번쯤은 관심을 두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KB금융지주라던가 하나금융지주는 밸류업 지수 편입이 굉장히 크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미 이전에 밸류업 지수 발표가 났을 때도 KB금융지주는 무조건 들어가겠다라고 시장이 판단했던 만큼 이번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게 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선주인데 일단 실적 성장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더불어서 주주 환원까지도 잘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찬바람이 불면 사실상 게임 쪽에도 관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좋은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중국에서 외국산 게임 15종에 대해서 판호 발급이 좀 재개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국내 게임사에도 즐거운 소식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NC소프트의 리니지 2M 여기다 더불어서 지금 가장 또 핫한 종목 중 하나인 시프트업의 승리 여신 니케이 두 게임이 외자 판호 발급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또 이번 소식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게임주를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데 이런 이제 판호 발급처럼 외부 변수가 없는 이상 게임주 같은 경우에 10월 중순에서 11월 초까지의 매수가 좀 유효한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스타라는 이 큰 이벤트에 따라서 결국 게임주 역시도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들, 특히 중국 매출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함께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슈가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오른다라기보다는 각계 전투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게임 쪽에 있어서 국내 같은 경우는 부진한 상황들, 결국 해외 쪽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시프트업이라든지 혹은 NC소프트에 이번에 판호 발급을 받은 게임이 현재 전체 매출에서 유의미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프트업의 승리 여신 니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60%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결국 중국 쪽에 출시하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 역시도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이미 판호 발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굉장히 빨리 나오게 되면서 내년 실적에 대한 추정치까지도 함께 올라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게임주는 게임주를 전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슈를 받는 몇몇 기업들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중에서 핵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게 시프트업이다 보니까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더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시프트업이라는 기업 자체가 상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유통 물량 주식수 역시도 좀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력적인 부분들을 함께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시프트업이라는 종목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지만, 다만 10% 이상의 갭을 띄어서 움직이게 되었을 때는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판호 발급을 받았고, 지금 리니지2 모바일 게임이 모바일 전체 게임에서 매출 20%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긍정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는 싶은데, 다만 이제 안 좋은 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항상 기대감을 줄만 하면 주가가 꺾이고
기대감을 또 줄만 하면은 또 꺾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NC소프트에 대해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말리지는 않은데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다양한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NC소프트 주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고 오히려 내가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을 열심히 해본 사람들만 NC소프트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지금 리니지 같은 경우가 매출이 조금씩 꺾이고 있는 상황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다른 신작 게임들이 어떻게 메꿔줄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 현재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세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현재 게임주 내에서도 가장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배틀그라운드 쪽에 대한 흥행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신작 게임 역시도 함께 기대해야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지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게임이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고 거기에서 신작 게임이 얼마나 흥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많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작 게임이 지금 지난 게임스컴에서 호평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번 지스타에서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현재 목표 주가에 대한 상향 리포트라든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이 조금 더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게임 업계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스타라는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이게 하나의 또 모멘텀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 같은 경우에는 2주년 업데이트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도 한번 어떻게 시장에 반응을 하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랑 인조이를 가지고 있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흥행 잘하고 있고 인조이는 이제 이번에 지스타에서 공개를 할 예정인데 일단 이전에 있었던 게임스컴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시은의 이슈와이드에서는 글로벌 이슈에 따른 섹터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국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제보복이 임박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중소형 방산주와 해운주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했고요. 더불어서 배당주를 관심 있게 볼 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는 개장 방송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개장 전 살펴보면 좋을 이야기 이소연, 이가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개장을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장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우리 증시, 특히나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어떤 모습으로 마감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요약입니다. 삼성전자 신저가 속 금융주 호실적과 전기차의 반등. 우선 삼성전자 52주 신저가를 내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55,900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우선 외국인 역시 33거래일 내내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지난 25일 지폴드가 발표가 됐는데 신작이 발표되기 7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리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발표가 났습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회사 사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판매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은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신저가 속에서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죠. 금융주 호실적이 조금 튼튼하게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KB금융 좋은 실적을 내면서 3분기 기분 좋게 실적 발표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더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까지 펼치면서 8% 넘게 급등한 채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금융주 호실적, 특히 KB금융의 좋은 실적 발표에 더불어서 금융주 내내 온기가 더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전기차 역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직후에는 2차 전지와 전기차 주가가 조금은 내림세를 기록했다라면 하루 늦게 그 온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기차와 2차 전지 그리고 리튬과 전고체 등 두루두루 전반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었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는 엇갈린 채 혼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09% 소폭 상승하면서 2,583포인트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0.98%,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727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증시는 빅테크 실적과 더불어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미국은 굵직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미국 고용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미국 GDP 역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는 BOJ의 금리 역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우리 증시 조금은 출렁일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 보이는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지수 상황 역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탑5부터 지켜보겠습니다. 1위는 KB금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고 더욱더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면서 8%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 안착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을 넘어섰고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14만 원 선에서 조금 더 높여 잡는 분위기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금융주 이번 연말까지도 좋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 계속해서 SK하이닉스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TSMC와 엔비디아 역시 우군으로 확보하면서 이번 연말 내내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3위 살펴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이번 조선사들 13년 만에 최대 주기 빅사이클을 보여주면서 3분기 흑자 전환과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 3사 모두가 좋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북미에서도 수출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고 우선 3분기 그 더불어서 4분기까지 내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더불어서 4분기까지 내내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위는 신한지주 살펴보겠고요. 자, 이제 기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이번 금요일장에서 금융지주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하나금융지주 역시 매수세 강하게 들어와줬습니다. 기관의 1위 종목이고요. 2위는 현대모비스, 3위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지금 얼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9% 가까운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1.41%를 갖고 있는 베인캐피털까지 우군으로 확보하면서 조금 더 경쟁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고려아연은 최근 더불어서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또 주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된 경영권 분쟁 이슈로 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공행진하고 있는 주가 여기에서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4위는 SK하이닉스, 5위는 SK스퀘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순 매도 탑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입니다. 자, 삼성전자 33거래일 내내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장에도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55,90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코멘트 함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2위와 5위, 현대차와 기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번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아 같은 경우에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희망퇴직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으로 와닿고 있는데요. 희망퇴직, 일단 고용을 줄이겠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퇴직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됐었죠. 우선 기아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삼아주셔야겠습니다. 3위는 하나금융지주. 우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지주 매입을 했다면 외국인은 좀 덜어내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는 LG전자가 차지했고요. 자, 이번에 기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 매도를 하고 있다는 모습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위 LG전자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3위는 네이버. 이번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도약이 좀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이번에 나스닥 시장에서 3분기 실적 쇼크를 그려냈는데요. 이번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증권가의 의견과는 좀 반대되는 주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5위 웨이비스까지 살펴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장에 실적 이번에 금요일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다만 상장 첫날 목표가 더불어서 27% 넘게 내려갔다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웨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갈륨 질환,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입니다. 오늘 시초가에서 어떤 모습을 형성할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 상장한 새내기주 웨이비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순매도 탑5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다음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시장 안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환율 시장도 꽤나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주에 봤을 때는 환율이 1,390원 선까지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1,400원 선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에도 1,400원대 위협했을 때 당국에서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같이 타게 될지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라있는 거래 속에서도 그나마 수급이 몰렸던 쪽은 경영권 분쟁 쪽인데요. 오늘은 경영권과 관련된 기업들 이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됐던 경영권 분쟁은 티웨이 그리고 고려아연 차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티웨이랑 고려아연은 좀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워낙 좀 말라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좀 붙는 모습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티웨이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1대 최대 주주가 예림당이고요. 2대 주주가 대명손호그룹입니다. 대명손호그룹 입장에서는 본인이 숙박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업 과 같이 합쳐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시너지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겠죠. 그러면서 10월 11일이 됐을 때 대명손호그룹이 티웨이 항공의 지분 5%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확실히 경영권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게 되면서 일단 티웨이 항공도 같이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려아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꽤나 좀 경영권 분쟁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공개 매수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근데 장내 매수로 2차전을 펼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올라가게 되면서 고려아연이랑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10월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고려아연의 최 회장 그리고 가치 있는 우군으로 있는 베인캐피탈의 지분이 36.49%로 확보가 좀 됐고요. 그 전에 공개 매수가 끝났던 10월 14일 기준 영풍 과 MBK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38%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36과 38 거의 차이가 나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공개 매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장내 매수로 2차전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선이 좀 옮겨 붙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더불어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양측이 지금 지분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유통 주식주가 줄어서 이제는 이게 품절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말 사이에는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영풍의 지분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전달이 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있었던 이 협업 관계는, 동맹 관계는 끝이 났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영풍 정밀에 대해서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락이 좀 금요일부터 나온 상황이라서 오늘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하면 티웨이, 고려아연도 있겠지만 금요일장에서는 이 기업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미사이언스 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좀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한미사이언스가 지주사고요. 그 밑에 한미약품이 자회사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맨 처음에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가 있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지분을 그 밑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나누게 됐는데요. 부인 송명숙 한미약품 회장, 그리고 첫째 아들, 그리고 셋째도 아들이고요. 둘째가 딸입니다. 근데 지금 모녀 그리고 vs 아들들 같이 해서 지금 싸움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밑에 키맨으로 작용하는 게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입니다. 창업주의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를 좀 먼저 들어가서 보자면 임성기 창업주가 돌아가셨을 때 이에 대한 지분을 받고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미납 상속분도 꽤나 많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납 상속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모녀는 생각을 냈던 게 OCI 홀딩스랑 같이 좀 합병을 하자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랑 같이 합병을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절차를 좀 밟아가고 있었는데 첫째와 셋째 아들이 이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신동국 회장은 아들 편을 좀 들었는데요. 법원이랑 국민연금이 모녀의 편을 좀 들게 되면서 일단 모녀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아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좀 잠잠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경영권이 최근 들어서 분쟁이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3자 연합으로 보면 이 키맨이 아들 쪽에서 지금 모녀 쪽으로 바뀐 상태고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라는 의도, 그리고 형제는 반대로 한미약품의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갈등이 재점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임시주총을 개최를 하자라고 주장을 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안건을 먼저 보면 한미약품 대표를 해임을 하고 두 번째는 신동국 기타 비상무 이사를 해임하자라는 두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녀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서 금요일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그 구조를 좀 살펴봤을 땐 한미사이언스가 지주사기 때문에 개최가 되고 나서 여기에서 나오는 안건들은 무난하게 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팔로우 체크도 계속 좀 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들도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쪽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 AI가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는 날이고요. 한국 쪽에서는 삼성 기술전이 개최가 됩니다. 삼성그룹 안에서는 그나마 좀 가장 큰 사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R&D 행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월 1일까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화학, 그리고 유한양행까지 같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주말 사이에는 또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 시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는 어떤 좀 움직임이 보이게 될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다만 좀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슈는 좀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피해가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군사적 시설, 그러니까 핵이나 석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포인트도 있겠고요. 또 이란이 이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게 되면서 일단은 이슈가 좀 해소된 것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부정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미리 알렸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동 리스크는 증시에 있어서 반영이 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당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정책들,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들에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환율 시장도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153엔까지 넘어서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0월 28일 월요일 문이 힘차게 열겠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에는 3분기 실적 더불어서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 이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정말 큰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닉스를 다시금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증시에서는 M7 전 종목이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우리 오늘 증시까지 영향을 미칠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이 지금 모두 다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로 소폭 상승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2,588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 2,600선을 도달하기에는 어느 정도 폭이 크게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2%로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73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혼조세가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인공지능 PC 신제품인 갤럭시 북5 프로 360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이 발표가 됐었는데 출시 시간을 지키지도 못했고 물량 자체도 워낙 작았다라는 평가 속에서 어느 정도는 좀 악재로 적용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0.18% 소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24%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겨울론을 냈었던 모건스탠리가 다시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자신들이 잘못 인정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업황 전망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의견을 좀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미국 정부가 올 연말부터 시행하는 이 IRA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모두 다 확정을 지었는데 기존에는 좀 완성차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열어보고 나니까 배터리 업체로 확정이 되면서 그 수혜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물량이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이 지금 줄줄이 목표 저가를 우상향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CDMO 업황이 호조가 될 것이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이어지게 된다면 중국 시장이 조금 더 누그러지고 한국의 CDMO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들어서 여기에 더불어서 계속해서 조단위의 수주까지 이어지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30만 원까지 올려잡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 모두 다 지금 실적을 발표한 상태고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3분기에 70조 원에 육박하는 합산 매출이 나왔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0.2%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은 1.47% 올라가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파란불을 띄웠던 시장과는 달리 오늘은 상승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테슬라발 호재로 2차 전지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마찬가지로 둘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HLB도 지금 2.45% 큰 폭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1.67%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움직일지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는 상승폭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2.67%로 지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1.21% 반면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반도가 지금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34% 떨어지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2.5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주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1.29% 상승하고 있지만 오늘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해운주는 조금 더 열어봐야 알 것 같지만 그래도 해운 운임지수가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지금 상승 출발은 하지 못하고 0.67%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전자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금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0.54%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24%,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아이폰 테마주로 함께 가져가면서 아이폰이 지금 판매량 자체가 좀 저조했다라는 소식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모두 다 현재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각각 0.59%, 0.64%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금융주가 배당 거기다 더불어서 조금 실적도 잘 찍히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폭을 어느 정도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도 지난 거래일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만들어냈지만 지금 2.97% 떨어지고 있고요. 신한금융지주도 2% 그리고 IBK도 1.4%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1% 떨어지고 있고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지난해 연간 실적을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현재 5.39% 가장 큰 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으로 어느 정도 기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시프트업입니다.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시프트업 관련돼서 이슈 한번 열어봤었는데요. 일단은 중국의 외자 판호를 발급받았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일단 승리의 여신 니케가 2주년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좀 상승 모멘텀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오늘은 지금 11% 엄청난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1.49%, NC소프트는 2.11%, 펄어비스 1.73%,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판호 발급받았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 지금 크래프톤은 0.58%, 전반적으로 인터넷뿐만 아니라 게임주 전체적으로 오늘은 상승폭로 강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부장단 위주의 종목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발표됐을 때 지금 전부 다 아무래도 완성차가 아니라 전기차 관련돼서 이 배터리 업체들 위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소식에 오늘 함께 상승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몇 기는 에코프로 그룹 쪽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3.3%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도 4.94%나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 또한 지금 2.3% 올라오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1.75%. 이쪽 섹터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이송 배달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운임지수가 9주 만에 좀 상승폭을 그려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페노션은 0.88%, HMM은 1.9%, 여기에 더불어서 대한항공도 1.29%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슈와이드를 통해서도 얘기해 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 내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주신 만큼 오늘장 안에서 상승 흐름 어떻게 지속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맵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자체는 상승하는 종목군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작이 나쁘진 않아요. 강보합 수준이긴 하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은 매수 포지션으로 찍혀 있긴 한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셨듯이 나쁘지 않은 분위기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가 어쨌든 반등이 나서고 있다는 점이 정말 다행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동반해서 상승에 나서고 있다는 점들이 일단 코스피 지수를 또 상승을 이끄는 요인들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쪽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들은 지수 쪽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세공제 혜택이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까지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어주게 되면서 양 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영향이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일단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행인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가 1%대 강세 보이면서 56,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SK하이닉스랑은 좀 주가 차별화가 보이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더 우려되는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오르는 거 봤을 때 환율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오늘 시작도 1,390원 50전에서 출발을 하면서 1,400원대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외국인 수급이 부족한데 네네. 환율까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 환차손을 고려하면서까지 들어올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 시에는 이게 더 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 대비도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1,400원 부분까지 가게 되면은 한국은행에서 개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정부에서 개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보통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지수가 하락을 한다. 우리가 주식을 공부할 때 그렇게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웃긴 게 그때그때 틀려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데요. 환율이 오르고 있지만은 지수는 도리어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율을 볼 때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통화라는 원화를 봤을 때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원화를 포함한 한국 투자 자산의 투자 매력도가 만약에 떨어졌다라면은 지수가 분명히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종목들, 그러니까 대표적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지난주 금융주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어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오늘 지수가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때그때 해석이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증권 투자 상담사라는 그런 부분들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뭐 기본적 분석 공부를 하게 됐을 때 보게 되면은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좋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안 좋다. 이렇게 객관식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더라도 지수가 올라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유연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1,400원을 넘어서 1,450원을 가게 된다, 1,500을 가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은 정말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1,400원 부분에 바짝 접근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한국은행이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정부에서 개입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이 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 영향인 거지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심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환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오늘 또 지수가 상승하는 걸 봤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대응도 필요하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네바다주 광산을 처음으로 승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 쪽의 리튬 지배력 낮추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리튬 값이 떨어진다는 건 2차 전지한테 좋은 소식은 아닐 텐데 마침 또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어서 오늘 실적 발표한 후에는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2차 전지는 제가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큰 물줄기를 바꿀 만한 어떤 스펙타클한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뭐 2차 전지 같은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이 이렇게 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 투자 아이디어들을 급격하게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지금 중요한 건 리튬값 우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이 두 가지를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 그리고 국내의 양질 수출 단가. 그러니까 이런 광산 이슈가 나왔을 때 만약에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된다. 그럼 더 안 좋게 되는 것들이겠죠. 그러나 제가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톤당 7만 위안 부근에서 어쨌든 좀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슈를 인해 가지고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이 7만 위안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은 2차 전지는 더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회복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최근에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쪽으로 4680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든지 벤츠 쪽으로 공급한다는 이슈가 나왔을 때 어쨌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건 적어도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는 2차 전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쁘지 않다라고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속이 타는 건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 이건 거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게 된다라면은 과연 2차 전지에 원료가 되는 뭐 양극재라든지 그리고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격이 올라갈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보라고 말씀드린 게 양극재하고 리튬 가격을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좋아지게 되면은 제가 안 좋게 말씀드려도 리튬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양극재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판매가에 반영시켜가지고 셋업체의 어떤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는 나쁘지 않다는 관점들 속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 실적이 나왔을 때 테슬라의 수혜가 되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이잖아요. 4680 배터리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4680 배터리 이슈가 있는 동원시스템즈, TCC 스틸, 메가터치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지금 맞다라고 봅니다. 작년 상반기 같은 그런 추세적 상승은 아직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은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추가 하락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버티는 구간이다. 그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도 혹시 매수를 하더라도 시간을 길게 두고 보셔야 됩니다. 올해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바이오가 보여줬던 그런 랠리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에서 단기적인 대응 아니면은 긴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유자분들은 힘드시겠지만 버티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호재가 나왔을 때 반응이 좀 나온다라는 걸 보면 상반기보다는 분명 하반기가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실적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까지는 좀 더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좀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56,500원까지 올라와 56,700원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일단 개장 후보다는 조금 더 계속해서 고점 탄력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매일매일 신저가 뉴스는 계속 확인이 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도 확정 실적 나오면 좀 바뀔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면 반도체 업황과 별개로 지수 인덱스 종목으로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는 추세를 좀 잡아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참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시점을 콕 집어준다면 정말 저도 시원하고 명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전자 수급을 체크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잠시,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쯤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장중에
외국인 쪽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좀 가졌었는데 장 끝나고 나니까 다시 매도로 전환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나올 만한 악재는 저는 다 나왔다라고 봅니다. 다 나왔다라고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악재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딴 게 없어요. 장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인 매수가 동반해서 들어왔느냐 그것만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반해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좀 이제는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드라마틱한 어떤 삼성전자의 그 턴어라운드는 아직까지 전 개인적으로 힘들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 쪽을 제재를 하게 되면서 이제 CXMT 같은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어쨌든 DDR4에서 5 쪽으로 오는 시간을 좀 벌어줬다는 건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DR5 부분에서 1A DRAM, 1B DRAM, 1C DRAM으로 가게 되면서 이 1B DRAM, 1C DRAM 같은 것들이 결국 HBM3라든지 그리고 HBM4에 적용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수율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수율이 안 나오게 되면서 HBM 쪽에서 완전히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왕자를 뺏겼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그동안 강했던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메모리 쪽에서 1등이라는 프리미엄. 근데 그 1등이라는 프리미엄이 현재 뺏긴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천천히 돌아서게 되지 아마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승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특히나 DDR5를 포함한 DRAM 공부를 조금만 찾아보게 된다면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 매수와 프로의 매수가 장 마감 기준으로 유입이 됐는지 그 여부가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보셔야 될 부분은 최근에 1C DRAM에서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 1C DRAM, 이게 DDR5거든요. 이 1C DRAM 쪽에서 얼마만큼 이제 수율을 삼성전자가 또 끌어올렸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말을 통과하게 되면서 HBM4 같은 경우 HBM4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에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던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샘플도 공급하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1C DRAM과 관련해서 6세대 DRAM 쪽에서 삼성전자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1.4%가량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정말 반가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단발성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거. 날짜를 보게 되면은 10월 23일 제가 말씀드린 수요일 같은 경우도 장중에 외국인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2% 넘게 상승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1% 넘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매수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 기준으로 장 마감한 후에 들어왔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DDR5 수율을 얼마나 잡는지도 큰 관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까지 살펴봤고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마침 또 나와서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483억 원, 전년 대비해서 38.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전년비해서 감소는 했는데요, 네네. 이사님. 근데 3분기 봤을 때 캐즘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QOQ 대비는 좀 개선된 실적이 나오긴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잘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 주가 반응 봤을 때는 0.74%, 큰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네. 전반적인 전략 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2차 전지를 포함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한 부분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적자입니다. 시장에서 그게 좀 신경을 쓰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난 분기 이어서 눈에 보이는 수치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요. 개선이 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보다는 나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딱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에 대한 어떤 4680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혜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그래도 어쨌든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미 만회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제 0.7%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항상
물론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드린 게 저희 임무긴 하지만 그리고 좀 앞서 진단이 가능하면 진단해드린 게 저희 임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곧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은 아마 저보다 빨리 LG 에너지솔루션 실적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오늘 0.7%까지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들은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LG 에너지솔루션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 주 이제 계속해서 M7의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그와 동반해서 테슬라의 어떤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0.7%의 상승도 물론 실적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의 우선순위 보게 되면은 실적보다는 테슬라가 올랐다는 거 아마 거기에 좀 더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게요. IRA 그 세액공제 부분을 제외했을 때는 OP가 한 177억 원 정도 기록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반응 봤을 때는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0.74% 상승하고 있고요. 반응이 크진 않고 개장한 직후보다는 일단 윗꼬리가 조금 달려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시프트업,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사마알미늄, 화승 엔터프라이즈, 금호석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하고 이제 바이오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 13%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2차 전지 반도체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아마 CDMO 수혜 때문에 아마 이런 강세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코스닥 쪽도 그렇고 코스피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이제 상승 쪽에 있다라기보다는 상승 뒤쪽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제가 바이오 쪽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 2차 전지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조금 이제 바이오 쪽에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3.3%가량 이제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를 보게 되면은 뭐 3,000대에서 4%가량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반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바이오가 조금 이제 분기점이 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주하고 11월 초가 좀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바이오가 언제부터 강세를 보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6월 달에서 7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미국 대선이 증시 어떤 테마에 그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트럼프 관련주 해리스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또 이제 트럼프 쪽 넘어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바이오가 그때부터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건 1차적으로는 뭐 금리나 얘기, 뭐 CDM 얘기도 있긴 하지만 결국 미국 대선 때문에 올라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미국 대선 때문에 바이오가 올랐다 보게 된다라면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가 1차 고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1차 고비를 잘 넘기게 된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 3월 달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리고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상승 흐름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요 바이오 쪽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바이오가 7월 달부터 미국 대선 때문에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번 주 다음 주 흐름을 잘 좀 체크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 다음 주를 잘 견디게 되면서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랠리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내년 3월 달이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내년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되거든요. 그러면은 공매도 세력 만약에 우리가 공매도 세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공매도 세력이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오는 종목을 볼까요? 많이 안 오는 종목을 볼까요? 삼성전자 아마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바이오는 계속 저평가야. 공매도 세력 입장에 봤을 때는 바이오는 주가 계속 상승할수록 계속 저평가권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매도 세력이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그럼 어느 쪽을 가장 먼저 갈까요? 제약 바이오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1차 고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다음 주 봤을 때 미국 대선 이슈를 얼마만큼 잘 이겨내느냐. 이 고비를 잘 넘기게 되면은 내년 3월 달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 고비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오르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일단은 이제는 약간은 얼마나 갈까? 얼마나 더 갈까라는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보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중요 어떤 변곡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한번 메모를 하셔가지고 바이오 종목에 대한 어떤 대응을 좀 잘 하시라는 관점에서 이런 말씀도 좀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약 바이오도 이제 종목별로 좀 차별화를 보이면서 대다수가 오늘은 좀 하락 종목에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1차로는 대선 그리고 2차로는 공매도 재개 후가 또 고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7월부터 계속해서 고점을 좀 높여온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좀 대응 전략도 함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디어유, 에이징랜드, 펌텍코리아, 바이오다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에이징랜드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서 오늘도 이제 급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어찌 보면 TSMC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하이닉스의 양쪽 수혜가 될 만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이징랜드가 과거에 그 낸드 프레시 같은 경우도 낸드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쪽으로 밴드에 좀 그 하이닉스 쪽으로 진입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드 쪽과 7월 30일 날 어쨌든 계약 관계를 맺게 되면서 컨트롤러 그리고 컨트롤러 설계를 하는 쪽을 이제 에이징랜드가 담당하게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쨌든 뭐 파드를 통해서 하이닉스 쪽에 연결고리가 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 유일하게 TSMC의 공식 협력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이닉스 쪽까지 만약에 그런 연결고리를 가져가게 된다면은 향후에 에이징랜드가 그 하이닉스가 유로모피 반도체를 만약에 생산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동행할 가능성도 이렇게 길게 보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이 하이닉스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시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파드와 그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 이슈가 하이닉스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이 이슈가 상당히 반가운 이슈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이슈를 내 가지고 어찌 보면은 바닥을 좀 탈출하게 되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이닉스와 연결고리가 있는 쪽, 엔비디아와 연결고리가 있는 쪽만 현재 선별적으로 좀 주가가 오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TSMC와도 연결고리가 있고 하이닉스와도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 낙수효과 기대되는 종목으로 추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하이닉스 그리고 TSMC 삼각동맹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희망으로 돌리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TSMC 쪽으로 연결고리를 가져가게 되면은 추후에는 엔비디아 쪽도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연유로 해서 아마 주가 상승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추가 상승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대세인 두 기업을 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에이징랜드 주가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12% 넘게 상승하면서 개장한 이후보다도 고점 탄력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위 테마들도 이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 텐데요. 지주사입니다. 역시나 찬바람이 불면 고배당주 살펴볼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많이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많이 담고 있고 11월 달 되면 이제 밸류업 ETF도 나올 예정이라서 이에 대한 관심도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오늘 휴림 로봇이 좀 강하게 주도하면서 움직이는데요. 정부가 AI 로봇 정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온 바도 있고요. 특히 이번 주 원래는 일정상 보면 삼성의 보핏도 상용화가 되고 이제 시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온 기사는 없어서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도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STO고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이제 STO 법제화 재발의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핀거 같은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로봇 쪽하고 STO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테마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사 좀 보도록 할게요. 지수사 쪽 같은 경우 이제 금융지수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또 KB금융이 또 급등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밸류 관련돼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플러스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반대로 큰 폭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 겁내지 마세요. 지금 최근에 그 시장의 특징이 순환매거든요. 급등 나온 데서 계속 쭉쭉 가는 게 아니라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충분히 조정을 주고 상승이 나오고 충분히 조정을 주고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패턴을 만들어가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 밸류된 기대감 때문에 10월 14일 날 상승이 나왔었다가 한 7개월 정도 쉬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또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수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경영권 분쟁 이런 부분도 좀 이슈가 있을 건데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오늘과의 어떤 지분 확보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두산 같은 기업들도 아마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LG 쪽도 지금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경영권 분쟁에 대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아마 지수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일가의 지분 매입으로 인한 어떤 주가 상승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고려 아이언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티웨이 항공도 그렇고 그 지분 확보의 어떤 그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한진칼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 10월 달에 그 조원태 회장이 이제 상속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밸류보다는 지분 확보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는 게 한진칼이잖아요. 근데 한진칼에 대한 어떤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이 있긴 하지만 본인 지분이 5%밖에 안 돼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밸류보다는 아마 지분 확보를 더 하게 되면서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지분 확보에 더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난매난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어떤 급등, 그로 인한 어떤 변동성 확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사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융지수사 같은 경우는 밸류된 기대감에서 보시면 되고 두산이라든지 LG라든지 한진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 이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주사 쪽 외국인이랑 기관은 담아가고 있지만 조정이 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좀 주셨습니다. 조정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KB금융이 금요일장에서 10만 원 선 터치했다가 오늘은 4%대까지 밀려나면서 조정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은 모두 다 상승 출발했지만 그 상승폭은 적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얼만큼 올라왔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지금 상승폭을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3%, 0.59% 상승하면서 지금 2,600선을 목전에 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나 상승폭을 키워냈습니다. 현재 74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당배 3K 보도록 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가 나홀로 매수세를 진행하면서 지금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매수세 잘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94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09억 원을 지금 팔아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고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폭은 기관 투자자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47억 원,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205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4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 처음 개장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불이 켜져 있고요. 이 중에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1.97%로 그동안의 낙폭을 이겨내고 큰 폭의 상승폭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1.19%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32%, 그 다음으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지수가 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어느덧 1%대까지 상승불 켰는데요. 장 막판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